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생명의 보야.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옥천교회 방문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한 3-4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원래 한 5가지 있는데 여기에 맞는 교회가 2-3개가 되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비타민 C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통되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막 비타민 C에 이제 서로 예찬하는 겁니다. 막 하다 보니까, 교수님,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 했는데 무슨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것이 분명히 있는데, 마침 이렇게 했더니 비타민 C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셔서 개인적으로 묻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와서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옥상옥이 아닌가, 또 이게 쓸데없는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건 얼마나 제가 고생했을까요? 한 달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전공이 생리학이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비타민C를 많이 먹거든요.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참 목사님을 결정적으로 좋아했던 순간이 하나 있어요. 마석교회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중에서 말씀만 좋으면,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도움만 된다 그러면 어떤 분도 모시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를 한 달 정도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한다면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꼭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에 제가 아주 또 한 번 감동이 됐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좋은 분을 친구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 좋은 관계가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준비했으니까 이게 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뭘 할까 말까 그게 아니고 어떤 걸 뺄까라고 했는데 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폴링 박사라는 분이 세계 아주 최고 권위자고, 그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님이에요. 이제 정년 퇴임하셨죠? 의대 교수고 해부학 전공이에요. 근데 다행스레도 그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장로예요.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지만 개신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만큼 못하더라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10분 지나가더라도 언제 두 분 다시 비타민 C에 대해 누가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C 이야기, 비타민 C가 생명 유지에 필수인 이유, 내가 비타민 C를 먹는 이유, 요약 및 결론, 그렇게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이 말씀에 다 공감하시죠? 근데 성경이 증가하는 인간의 한계 수명을 보면 아담, 야렛, 모두셀라, 노아 하면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952세예요. 창세기 5장하고 9장에 보면. 근데 이 성경적 사람들 수명 변화가 변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분기점이 언제예요? 노아 홍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수명 변화를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홍수 이전에는 평균이 900세예요.
홍수 직후에는 600에서 400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200세 전후고 모세 시대 이후에 뭡니까? 120세인데 그게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한계 수명은 일반적으로 몇 세로 보냐면 120세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한계 수명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학자들하고 성경하고 아주 일치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늙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첫째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화 유전자가 텔레미어입니다. 생물학적 시계는 염색체 끝부분이 텔레미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텔레미어는 한 부분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포가 보통 50번 내지 60번 정도가 분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세포입니다. 염색체 끝부분이 텔레미어가 붙어있으면 노란 부분이에요. 이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레미어는 그러니까 한 부분씩 짧아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텔레미어가 완전히 없어지면 뭡니까? 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120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째가 바로 뭐냐면 소모론입니다. 우리 얘기 많이 듣죠? 활성산소, 프루이드 이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도움을 가지고 에너지화시켜서 생명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영양분이 산소의 도움을 분해해서 이 과정에서 약 2%의 불완전한 연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불완전한 산소가 바로 자유기 또는 유해산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각종 뭡니까? 유전자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는 학자는 아무도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가장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활성산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제가 하나 했는데 하나 보시죠. 세포 안에는 세포핵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염색체부터 효소를 만들어내는 소포체,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까지 각각의 소기관을 갖추고 있다. 이들 인체 세포는 약 6조 개로 모두가 각각 독립된 작은 생명들이다. 이들 각각의 세포가 생명유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산소와 양분이 필요하다. 인체가 씹고 삼키는 음식들은 소화기관에서 필요한 양분으로 흡수된다. 흡수된 양분은 심장을 거쳐 나온 혈액 속 산소와 함께 혈관을 지나고 모세혈관을 지나서 마지막엔 인체 최소 단위인 세포에까지 전달된다.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한 산소 양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활동에 필요한 ATP 에너지로 된다.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흰색의 산소를 수소와 결합시켜 녹색의 에너지와 물을 만들고 일부는 붉은색의 활성산소로 배출한다. 그런데 바로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해 결국은 인체를 늙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은 왜 늙는가를 설명하는 노화 이론 중에서 가장 유력한 유해산소론이다. 여기서 잠깐 설명이 되는데 이제 오리가 조금 하나 나왔어요. 이게 신체 세포수가 한 6조 개가 아니고 한 60조 개, 50 내지 60조 개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KBS에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60조 개 정정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원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산화 방어 메커니즘 하나님께서 인체에서 만들어 놨어요. 제가 더 자세한 거는 오늘 요거 하면 다른 걸 주로 해야 될 걸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했는데 SOD라고 하는
효소를 자천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가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항산화 방화 메커니즘이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리고 제3차 항산화 방화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운동,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식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허브라고 그랬어요. 허브는 뭐게? 약초라는 뜻입니다. 약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은 3장은 굉장히 슬픈 장이죠. 그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죄를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 후에 허락한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가장 행복한 장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불행한 장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 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마찬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채소라고 해서 허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식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인체에 호위무사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산화식품의 보고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A, C, E, 셀레니엄. 이 모든 겁니까? 항산화식품의 최고의 보고예요. 이게 다 어디 다 들어가 있어요? 채소와 과일 위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나서도 똑같은 것을 뭡니까?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항산화제 에이스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제별 식품 종류를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프로비타민 A, 비타민 C, E, 셀enium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개하는 것들이죠. 자, 비타민 C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챗GPT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적당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입니다. 그죠?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요새 거의 대세입니다. 이거. 아마 이걸 인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여기서 지식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제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비타민은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비타민은 1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크게. 근데 비타민 A가 있고 B는 그러니까 B의 종류가 8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D, E,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비타민은 뭐냐 물어봤어요. 답변이 뭐라 나왔을까요? 비타민 C라고 나왔어요. 언제 제일 많이 팔렸을까요? 팬데믹 때.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비타민 C가 면역력을 높여줘가지고 항바이러스 역할을,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항바이러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타민 C를 보면 세계사를 바꾸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잠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대항해 시대, 그렇죠? 뱃사람들은 풍랑이나 해적보다 괴혈병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가 왜 시대였냐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하면 그건 자기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때 풍랑이나 해적보다 괴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긴 항해 동안 수많은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뛰어난 항해 기술과 훌륭한 선박을 갖지만 세계 제패에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요? 괴혈병 때문에. 괴혈병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때 영국의 군의관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 바다를 이용 영토로 점령해 나갈 때였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죠? 저쪽에 보면 그 다 영국이 다 지배했던 곳이에요. 가는 곳마다 배를 타고 5, 6개월씩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젊은 병사들이 뭡니까? 반이나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제임스 린드 군의관이 이게 비타민 C를 이 괴혈병을 정복할 수 있는 계획이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어느 날 남아공으로 향해서 가던 배가 폭풍 때문에 잠시 아프리카 북단에 정박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연히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오렌지와 레몬을 파는 상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과일을 사서 괴혈병 환자들을 먹였습니다. 환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라 생각했었냐면 바다의 신들이 제물로 젊은이들을 잡아가는 게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일 속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물질이 부족한 것임을 확신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린드는 인류 최초의 괴혈병 임상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유행에서도 2-3달 지나서 괴혈병 환자가 발생했어요. 이때 오렌지 레몬을 먹이면 그럼 죽지 않았는데 안 먹인 그룹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때 젊은 병사들이 살게 하는 그룹이 먹인 양이 단 뭐예요? 오렌지 달랑 2개를 먹였던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과 비타민C.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가장 그 귀한 게 뭘까요? 비타민C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개월, 6개월을 대항해를 해도 뭐야?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었거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뭡니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 자기들은 야망을 적게 됐던 겁니다. 일일 비타민C 적정 권장량이 설정이 됐어요. 1912년 미세 영양소에 대한 적정량을 정하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린드가 리포터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병사들이 죽지 않도록 오렌지를 몇 개 먹였다? 2개 먹였다. 오렌지 하나에 비타민C 함량이 30 내지 50mg입니다. 60에서 100mg은 배혈병으로 죽지 않는 정도의 농도예요. 우리가 밥 한 끼 정도 먹으면 뭐요?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뭐 연명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연명할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1일 60에서 100mg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소변에서 비타민C가 검출된 거예요. 그것은 인체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낸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비타민C가 탄생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1933년 스위스 라이슈타인이라는 분이 비타민C 생합성에 성공합니다. 비타민C 대량으로 합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1938년 비타민C의 공식적 화학 명칭이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공식적 명칭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비타민C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현재 영국과 중국에서 원료로 생산합니다. 세계에서는 2나라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못 만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원체에서 아니까 뭡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종군당, 광동제약 뭐 이런 제약 아주 유명 회사들이 가공 판매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품질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태여 미국 여행 가서 사가지고 오거나 선진국 가서 사올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인간은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스스로 체내에서 비타민C를 생합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비타민C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상 증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노아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BC 2242년, 2206년입니다. 노아홍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입니다.
노아 8식구가 배 안에서 뭐예요? 6개월에 2배가 되는 382일을 살았어요. 그게 채소가 있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노아 그 가족들은 무려 뭡니까? 1년 17일 동안 배에서 있었는데 괴혈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때에는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었고 최소한 노아 홍수 때까지 괴혈병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노아 홍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안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근본적 징계라고 우리는 봅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 후에 뭐가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다르게 하여 흩어지게 만드셨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타민C를 간에서 합성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비타민C 생합성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맨 처음에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추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디려 뭡니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간 속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글루노락토린 상환 효소라고 하는 GULO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었다는 흔적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더니 걔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GULO 기능이 돌연변이나 결실로 기능이 손상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상됐다. 근데 그 챗GPT가 주장하는 것은 보통 한 1억 년 전에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죠. 그죠? 어떻든 인공지능도 뭡니까? 제 주장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 유전자가 과연 얼마나 됐는가를 방사선 동위원소로 연대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에 그 유전자의 기능을 잃게 된 것 같다고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얼마예요? 4,500년에서 5,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수용한 것과 그 시기가 너무나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으면 우리 몸속에 발생하는 유해산소는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99%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시대의 인간이 900세를 살았던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계획 속의 비타민C, 그런데 인간의 비타민C를 생활할 수 없게 되자 급전직하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비타민C와 성경이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운행하는 계획 속에 비타민C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C가 생명 유지에 필수인 이유였어요.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고요. 삼성병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글씨체도 한 개도 안 바뀐 그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출처는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암으로서 세계에서 탑 10에 들어갑니다. 탑3가 아산병원이에요. 그래 1, 2는 뭐 MD, 허드슨 뭐 이런 암 전문 병원을 빼고는 종합병원으로서 세계 탑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종합병원이 3군데가 들어갔더라고요. 미국은 4군데, 독일 하나, 프랑스 하나, 영국 하나. 한국 정말 의료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타민C는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첫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암 예방의 도움 및 암세포 주변 조직 확산을 억제한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콜라겐이 뭔지 아시죠? 단백질이죠? 콘크리트 집을 지었을 때 철근이 뭡니까? 콜라겐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세포가 분비하는 콜라겐 분해 효소로 인해서 정상세포가 파괴되고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둘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전자나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의 손상을 막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비타민C 자체가 항산화 물질로서 활성산소를 제거, 유전자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비타민 E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정상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타민C는 단백질의 당화 과정을 방지하고 당 조절의 보조 역할을 하므로 포도당 대사와 관련이 있으며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인슐린 생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은 제가 한 건데요. 비타민C와 포도당의 유의점입니다. 여기 보면 비타민C하고 글루코스 포도당하고 분자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부지런히 먹고 나서 뭐를 하면 혈당 검사를 하면 공복 혈당 검사는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 나올까요? 분석하는 얘 센서가 뭡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화혈색소 검사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2, 3개월의 평균치를 보는 체를 해가지고 하는 거. 거기는 뭡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 제가 대학에 오면 항상 우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항상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당뇨 전 단계로 항상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 참 찜찜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뭡니까? 하루 한 번 정도 생각나면 먹고 이 정도 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먹은 게 한 4개월 됐어요. 먹고 난데 건강검진을 했죠. 퍼펙트한 거야. 콜레스테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늘 180, 어떤 데막 190 그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요. 재면. 근데 그걸 했는데 어제 재봤더니 115, 125, 70 아주 정상이에요. 제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비타민C를 드실 때 시간은 많이 없는데 물질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설탕하고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설탕하고 아까 분자가 비슷해가지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트래픽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치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비타민C가 적정하게 보내는데 방어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몇 배냐면 3배에서 9배까지 저해한다라고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설탕하고 같이 먹는 건 좋지 않다. 넷째입니다. 시작.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우리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하여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일반적 효과 11가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뭡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을 보호해주고 혈관 질환을 개선해주는데 모든 병이 뭡니까? 혈관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상 보충 효과, 미백 효과, 콜라겐 합성이 멍 예방하고
부신 피로 회복, 철분 흡수율을 증가시켜 가지고 빈혈 예방을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 심장질환 이온 감소, 요선 낮추고 통풍 발작의 예방, 면역 증가, 기억력과 인지기능 보호.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물들의 체내 비타민C 생합성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동물들이 체내 생합성량을 조사한 결과 동물 체중 70kg씩 1일 적게 5g, 많게는 20g까지 2만 mg이에요. 2만 mg. 생합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복용량을 결정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WHO나 이를 한국에서 보면 60mg을 권장을 하는데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 더 많이 먹는 거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비타민 A, D, E, K, 이건 지용성 비타민이잖아. 그렇죠? 이건 뭡니까? 심한 독성 때문에 상한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비타민C에 대해서 공정 과정에 대해서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석유에서 추출한다는 말도 있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옥수수는 옥수수에서 포도당을 추출합니다. 여기서 논-GMO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 없는 옥수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분을 내고 또 추출해가지고 포도당을 가지고 그다음 발효 정제해가지고 비타민 C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 천연 비타민 C, 합성 비타민 C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천연과 합성은 거의 효과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천연 비타민 C와 합성 비타민 C의 분자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거의 같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천연 비타민 C가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거의 다 생산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비싼 천연 비타민보다 값싼 합성 비타민을 먹는 것이 현실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자, 그러면 이게 귤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사과를 먹어가지고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도스인데 보통 한 3000mg까지 먹으려면요 귤을 한 박스를 먹어야 돼요. 그게 그리고 귤에도 뭐가 있어요? 당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도 보니까 썩 좋지 않는 것들이 과다하면 안 좋은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C 공급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이 공급이 있습니다. 과일과 또 채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구 보충이 있습니다. 섭취하는 겁니다. 합성, 천연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있고 간편하고 영양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죠.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보존 비타민 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인지질로 비타민 C를 둘러싼 소포체 형태로 해가지고 전달하는 건데 혈중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장애가 적기 때문에 리보존 비타민 C는 일반 그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보면 오히려 기관에서 정맥 주사로 직접 공급하고 고용량 투여가 가능하고 항산화 강화, 항암 보조 치료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흡수하는 거 있죠. 황산화, 미백, 화장품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용량을 결정하는 고려사항입니다. 1일 60mg 복용은 단순히 혈중의 비타민C 농도 유지 수단으로밖에 될 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음식물이 섞이는 위장에서 농도를 최대한 높여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하고 그 이후 혈중 농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이너스 칼 폴링 박사는 메가도스라고 그러니까 고용량을 투여하는 것을 이번에 최초에 먼저 주장을 했거든요. 이분은 전 스탠퍼드 대학교 화학과 교수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교 중 한 명입니다.
아마 우리 박도환 교수님하고 교수의 선배나 마찬가지겠죠. 1954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보니까 한 사람이 단독으로 2개 받은 건 전무후무하고 사상 처음입니다. 이분이 메가도스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체중 70g인 사람은 하루 10g을 그러니까 얼마요? 1000mg이에요. 권장하는 거예요. 하루 최소 권장에 비하면 무려 몇 배요? 160배 이상입니다. 자, 비타민 C도 보면 조심할 필요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비타민 C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섭취한 음식물이 장에서 소화와 동시에 방기를 구성하는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산소, 메탄가스 같은 400여 가지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중 암을 유발하는 벤조필린과 나이트로사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암 물질들이 장에 초청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비타민 C로 억제함으로 암의 발생 확률을 줄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잘 압니다. 벤조필은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죠. 이건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벤조필은 200도 이상의 음식 조리 과정에서 생기고 소화 중에 활성화되는 발암 물질입니다. 소화 과정이나 환경 노출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다원 방향 탄화수소가 일종인데 PAHS는 강력한 발암 물질 벤조필린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주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한 화학 물질입니다. 석탄, 연소, 또 자동차 배기가스, 연기나는 음식에서 주로 발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발암 물질은 나이트로자민입니다. 나이트로자민은 음식물 소화 중에 발생하는 방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방기가 찼을 때 배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배출해야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배출을 35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해야 됩니다. 특히 식품이나 환경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보건국가하고 국제암연구소에서 이걸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놨어요. 나이트로자민은 식품 과학용이나 담배, 연기에 대해서 발견하고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공육, 소세지, 햄, 베이컨 등을 섭취할 때 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먹었을 탄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트로자민이에요.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비타민 C, 비타민 E가 나이트로자민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역학 리뷰에 이런 것이 실렸다고 소개된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7월 5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과일과 소금 섭취는 아시아 인구 위암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호토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적 검토 메타 분석 그러겠어요. 그 코호토라는 건 단체라고 해요. 그렇죠, 단체.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대 의대 강대희 교수, 정황대 식영과 신상학 교수 공동 연구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게가 아시아 인구 42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30편의 논문을 엄선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메타 분석, 통합 분석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결과는 과일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위암 발생 위험군이 11% 낮았다라고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아까 쓸 때 소금에 대해서는 뭐예요? 97%가 위암을 유발시킨다고 한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엄청 차이가 나지, 그죠? 97%를 상쇄하고도 뭡니까? 11%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까지 나와 있어요.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과일의 비타민C, 폴리페놀, 12섬유 등 발암물질의 N-니트로스 화합물. 여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상당히 신뢰가 가고 믿을 만한 연구 논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과일과 비타민C가 발암물질, 니트로 화합물, 나이트로자민, 그죠? 그걸 억제한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위점막의 손상을 막고 위축성 위험에서 위암 진행을 막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타민C 섭취하는 거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복용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는 60에서 100mg입니다. 포유류들이 하루 비타민C를 만드는 양은 체중의 1kg 70이 250이에요. 킬로그램 1kg당. 이를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요. 몸무게가 제가 70kg인데 하루에 필요량이 4,900에서 62,500mg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루 권장량이 60에서 100mg을 보니까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 음식을 통해 이것보다 몇 배나 섭취하는 건 사실입니다. 일일 60에서 100mg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비타민C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왜 획기적인 효과를 못 봤을까? 우리 구성현 사모님이 약사님이신데 감기 걸리면 약을 하루에 몇 번 먹죠? 3번. 왜 3번 먹죠? 약효가 4시간에서 6시간 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 3번 하나 먹으라는. 그 비타민C는 뭐예요? 우리 몸이 먹는 시간은 몇 시간이요? 6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4분의 1밖에 비타민C가 역할을 못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감기약도 하루에 3번 먹으라는 걸 하루 한 번 먹으면 효과가 없지, 그죠? 오히려 뭡니까? 내성만 높여주시는 거죠. 제가 그 역할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걸 고친 지가 넉 달 됐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뭡니까? 3000mg입니다. 분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써요. 단 건 뭡니까? 다른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 거예요. 오리지널은 무조건 써요. 써서 엄청난 써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먹을 때 보면 물을 한 모금을 먹고, 그죠? 이렇게 싹 섞이면 훨씬 덜 써요. 물에 타서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엄청 씁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혹시 제가 이렇게 강의면 강의고 설교면 설교인데 혹시 제가 부족하거나 보충할 게 있으면 우리 구성현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거기 또 화학과 교수님도 계시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 60에서 100mg을 기준으로 사는 이유가 소변에서 비타민C가 검출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인체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나타낸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섭취한 비타민C의 순환 경로를 보면 위장에서 녹기 시작하고 주로 소장에서 흡수하고 혈관을 타고 조직으로 퍼지고 잔잔 비타민 6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 배설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전신의 세포와 체 공간을 순환하며 황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겁니다. 특히 요도, 방광, 장, 점막 등 노폐물이 많이 모이는 부위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국소, 황산화 방화막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흡수된 비타민C 인체 내 분포 양상을 보면 혈중에 보면 아주 적어요. 0.2mg, 1dl당. 그런데 대뇌, 부신, 눈의 망막에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비장, 장, 골수, 췌장, 흉선, 뇌하수체, 콩팥에 상당량이 분포가 된 거예요. 특히 대뇌에 부신의 경우 혈중은 뭡니까? 200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농도 비타민C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알려지지 않는 기능에 대한 학문적 추정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고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비타민C가 많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중화시키나 비타민C를 다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비타민C 체내 분포의 특이사항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신이 가장 많은 농도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신장 바르고에 이렇게 모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두 개가. 그죠? 그래서 부신은 호르몬 분비, 스트레스 반응, 대사 조절, 면역 기능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신에 가장 많은 분포가 있는 겁니다. 얼마 있어요? 100에서 150. 그렇죠? 마이크로 몰 리터가 있는 그램입니다. 그램당. 그렇죠? 그 다음에 백혈구. 혈액보다 10배에서 100배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면역세포죠. 뇌는 산화 손상 방지에서 높은 용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혈관이 제일 적어요. 혈관에. 다른 건 다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혈관의 수치를 가지고 적정량을 적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비타민C가 소변 검출이 되는 오해가 다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입으로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식도로 갑니다. 그 다음 위로 갑니다. 그렇죠? 위에서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을 갑니다. 소장에서 뭐예요? 다 흡수를 하는 겁니다. 비타민C를. 소장 흡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생성하는 동물의 소변 검사 결과를 보면 자기 몸에 필요량 5 내지 50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소변을 빠져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동물도 자천에서 만들었는데도. 동물이 자천에서 생산하는 물질은 불필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비타민C가 요로를 통과하면서 요로의 균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암 발생을 억제하는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물은 비타민C 하루에 얼마예요? 20g. 2만 밀리그램까지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뭡니까? 동물은 그냥 야생 동물들은 뭐예요? 예방주사도 안 맞잖아요. 병원도 안 가잖아요. 그렇게 제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C 언제 먹는 것이 좋은가? 비타민C는 체내에서 자기 무척 빠르기 때문에 복용한 후 3시간은 피크가 됩니다. 6시간 완전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6시간마다 먹을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식사 중간, 그죠? 식간에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식전에 먹으니까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조금 썰은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적응을 하면 괜찮다고 이왕재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것까지 실험을 안 해봤어요. 비타민C 과도 섭취 시 문제점과 예방법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가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쓰림, 복통, 설사, 구역질 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방법은 매 시간에 섭취가 가장 좋고 최소한 식사 후 바로 섭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꽤 많이 그 비타민C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타민C가 신장에서 옥살산을 만들어서 신장 결석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방법은 비타민C를 복용할 때 물을 많이 섭취하면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와 같은 섭취하면 옥살산 생성을 억제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옥살산이 나오는데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될 때 생성된 부산물이 옥살산이에요. 과도 섭취 시 체내에서 되는데 이게 옥살산이 굉장히 나쁘게 볼 것 같지만 사실 뭡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합니다. 어디에서? 시금치, 비트, 견과류, 차, 잎 등이 다양히 존재하고 있어요. 일부는 체내에서 뭐요? 생성하기도 합니다. 유기산은 산소, 탄소, 습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입니다. 주로 식물, 과일, 채소, 발효식품, 자연 등에서 발견된 산성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비타민C가 얼마나 싼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아이들이 주니까 천연 비타민C, 이거는 굉장히 비싸죠. 그죠? 60일 기준 해보면 12만 원 정도 가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메가도스로 원할 때, 이런 캡슐 같은 거 했을 때, 그죠? 했을 때는 60일 기준은 8,800원이에요. 그 다음 합성 비타민C 같은 경우 60일 6,900원 밖에 안 돼요. 합성 비타민C 스틱, 가루, 아까 가루 있잖아요.
이것도 뭐니까 60일 기준이면 2,800원밖에 안 돼요. 한 개 한 5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성 비타민, 속이 쓰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건데. 이건 조금 비싸죠. 9,600원 정도. 60일 기준. 60개라는 뜻이죠. 천천히 효과를 보는 서방형 비타민 C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리보존 비타민 C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한 분의 사모님이 안 좋으셔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리보존 비타민 C를 1년분을 사서 드렸어요. 굉장히 쌉니다. 그건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C가 몸에 잘려는 시간과 같이 이건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의 작용이 무척 빠릅니다.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복용하는 후 3시간에 피크가 되고 6시간 완전 고갈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섭취를 하면 3시간 내에 피크가 됩니다. 그 다음 6시간 완전히 고갈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신, 내 백혈군 혈액보다 10배 내지 100배 이상 높은 농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타민C 유형별 섭취 방법입니다. A 유형이 있어요. 전에 옛날에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B 유형은 제 집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중간에. C형은 이렇고 그 다음에 D형이 제가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걸로 하루 3포 먹는데 이식을 하면 2번 먹습니다. 3식 하면 3번 먹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E형은 리보존 비타민 C로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F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용량을 좀 줄이고 하루 3번씩 드시면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는 레모나 백스 이거는 제가 먹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 집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굉장히 싸죠, 그죠? 엄청 쌉니다. 600정에 한 개 50원짜리니까 600정이면 1년에 3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여기 보면 요한양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레모나 경남제약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했더라고요. 자, 내가 비타민C를 먹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특히 백혈구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백혈구 기능은 뭡니까? 면역을 높이는 NK세포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세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에 먹습니다. 활성산소 제거하고 세포 손상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그렇죠? 활성산소는 직접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세포 DNA 손상을 촉진 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인터페론 면역 물질을 생성하고 체내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뇌 건강 정신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제 피부가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콜라겐 합성 촉진입니다. 피부 탄력 유지하고 상처 치유 촉진합니다. 이게 참 논문이 하나 꽤 의미심장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연구학회지만 국제학술지입니다. 금년 4월달에 발표한 거예요. 비타민C가 인간 표피 모델에서 살껍질을 말하는 거죠. 정식 관련 유전자의 DNA 탈메틸화를 촉진하는 표피 정식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DNA를 발현을 억제하는 작은 화학 물질을 제거하는데 이 과정이 유전자들이 더 활발하게 작용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부 세포가 더 빠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것은 원래입니다. 그죠? 비타민 피부 두께예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비타민C로 피부를 회전하고 세포 정식 관련 유전자가 세포 정식을 도와서 얇아진 피부를 뭐 한다? 탄탄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식물성 철분 흡수 촉진하고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먹습니다. 그 다음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화학 물질입니다.
제가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벤조피린, 독성 발암성 완화, 그 다음에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고기를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반드시 뭘 먹을까요? 이걸 먹습니다. 왜요? 일종의 보험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 들은 기분으로 이거 먹습니다. 좀 음식 좀 찜찜한 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걸 먹습니다. 7번째는 기타 건강 효과입니다. 조직 재생 촉진, 혈관 건강 유지,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게 있습니다. 비타민C와 음식별 상호작용은 거의 제한이 없어요. 다만 제일 밑에 카페인 음료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커피, 홍차, 녹차. 자, 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타민C를 강조를 많이 안 할까요? 저희 딸 얘기 들어보면 돈이 안 된답니다. 남는 게 없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먹으면 뭐예요? 병원 잘 안 가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월이 빚어낸 삶의 병이, 그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세월 빚어낸 삶의 결과가 만성병으로 나타났고 그 만성병으로부터의 극복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 세월을 앞당길 수 있는 비법의 약은 이 세상은 결코. 그러니까 비타민C 가지고 짱하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약이 아니고 뭡니까? 마약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요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생명 보약이 뭐라고요? 비타민C입니다.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이유가 8가지입니다. 첫째, 비타민C가 시작. C가 인간에 없으면 사망한다. 두 번째, 비타민C는 인간에게서 자체 합성이 불가하다. 세 번째, 비타민C는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해야 된다. 네 번째, 비타민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다섯 번째, 비타민C는 사용하고 남은 양은 신장을 통해 체로 배출이 된다. 여섯 번째, 비타민C는 과량 섭취 시에도 부작용이 경미하다. 일곱 번째, 비타민C는 기능의학에 널리 애용이 되고 있다. 여덟 번째, 비타민C는 구입이 쉽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비타민C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답은 나온 것 같아요. 비타민C는 단순히 몸에 좋은 성분뿐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대사 물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트레스,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피부 고민 등을 겪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비타민C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일 수 있고 따라서는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이제 우리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